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그 선조체 회로 관련해서 어떻게 강박증 환자에서 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그 강박증에 대해서 좀 생소하실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일단 기본적인 개념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강박증이라고 하면 일단 옵세션이라고 불리는 강박적인 사고, 그리고 컴펄션이라고 불리는 강박적인 행동, 이 두 가지의 두 가지가 이게 동시에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강박적인 사고라고 하면 어떤 내가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어떤 이미지나 생각,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걸 말하고요. 이 강박적인 행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어진 원하지 않는 생각들을 뭔가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는 그런 패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좀 손 씻는 거를 좀 예를 들 수 있는데, 그 손이 계속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오염에 대한 강박이 있다면, 그 더럽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생각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이렇게 손을 씻게 되는 이러한 행동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뭐 오염에 대한 강박 말고도 이런 뭐 선을 밟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이나 아니면 뭐 문이 계속 열렸는지 잠겼는지 계속 확인하는 강박. 그리고 뭐 이렇게 그림에서처럼 뭔가 물건을 계속 정리하고 반드시 놔야 된다는 이런 강박 등 강박증에서 나타나는 그 패턴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강박증이라고 하면 과연 이 강박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뇌가 어떨지에 대한 연구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우선 강박증이라고 하면 그 강박증 연구에서 가장 그 중점적으로 보았던 뇌 영역은 이 스트리아텀이라고 알려진 선조체입니다. 그 선조체에 대한 연구는 사실 한 2, 30년 전부터 계속 그 뇌 영상 기술을 통해서 많이 밝혀왔는데 그 초반에 보면은 이제 페트 연구, 그러니까 뇌의 메타볼리즘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보면 이 스트리아텀, 선조체가 이 강박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굉장히 병태 생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었고요. 이거 말고도 실제로 뇌 자체가 손상돼서 뭔가 강박적인 그 성향들을 보이는 사람들의 뇌도 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뇌 병변이 생겼을 때 특히 그 선조체 쪽에 병변이 생겼을 때도 이런 강박적인 어, 사고나 행동들을 나타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 선조체의 부피나 아니면 선조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문제들도 계속 그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선조체라고 하면 그, 그 피질로부터 오는 정보를 가장 많이 받는 그 가장 중요한 인풋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선조체는 이 주변의 피질과 함께 어떤 신경 회로를 이루고 그 회로 자체가 또 강박증의 어떤 병태 생리적인 메커니즘에 관여한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신경 회로 모델이 여기 보시면 피질 선조체 시상 피질 회로라고 불리는 줄여서 CSTC 서킷이라고 불립니다. 이 신경 회로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그 강박증의 대표적인 그 병태적인 기전으로 알려져 왔고요. 이런 이런 서킷들이 실제로 각 그 피질 영역들마다 서로 다른 어떤 인지적인 기능들을 기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가 다르게 강박증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기 보이시는 노란색 부분 보시면 여기는 그 안화 전두엽 OFC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여기는 뭔가 어, 여기는 어떤 자극,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로 어떤 우리가 행동을 할 때 어떤 모티베이션이 생길 텐데 어떤 그러한 모티베이션에 관여하는 서킷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안화 전두엽은 주로 이 그 선조체 아래쪽에 위치하는 뉴클리어스 어컴번스라는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파란색 부분은
이제 소마토 센소리 서킷이라고 불리고요. 자극과 반응을 통해서 뭔가 어떤 습관적인 행동들을 관여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밖에도 다양한 이 피질 선조체 그 회로들이 각각 다른 방식으로 강박증의 어떤 병태생리적 기전에 관여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뭔가 기능적으로 밸런스가 깨졌을 때 이런 강박증이 발현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그 뇌 기능 기반의 연구들을 보면요. 첫 번째 연구는 어떤 그, 강박 증상을 일부러 유도를 해서 그 유도된 증상이 어떻게 뇌 기능과 연관이 돼 있는지를 본 연구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파란색 부분이 이 연결성이 떨어지는, 그 활성도가 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 노란색이 활성도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이처럼 뇌 영역이 같이 뭔가 그 활성도가 올라가거나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각각 다른 방식으로, 즉, 그 밸런스가 깨지는 방식으로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면, 아, 여기는 이제 그 운동 피질과 그다음에 두정엽의 어떤 뇌 활성도를 체크한 건데, 그 초록색이 그 정상인이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강박증 환자군이고, 여기가 이제 강박증 환자분들과 환자분들의 친척, 그 가족들에게 조사를 한 건데,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강박증과 관련해서 이 운동 피질과 두정엽 사이의 패턴들이 정상 대중과는 확연히 다른 패턴들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그 강박증에 대해서는 이런 피질 선조체 회로가 뭔가 밸런스가 깨져서 그런 증상을 야기한다라고 계속 가설로 제시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연구들을 보면 사실 그 뇌의 어떤 그 선조체 전체의 어떤 뭐 부피나 뭐 피질의 두께 아니면 뇌의 기능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신경회로가 기능적으로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관여하는 영역들의 그 활성도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왔었는데, 사실 이런 선조체, 그리고 피질과 선조체 사이를 이루는 신경회로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 구조는 이 백질, 화이트 매터라고 불리는 이 섬유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신경회로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화이트 매터의 연결성을 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연구를 어,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은 이런 화이트 매터에 대한 연구가 이 강박증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과거에도 몇 번의 시도는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이 연구는 어, 줄여서 TBSS라는 분석 방법을 이용한 연구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뇌 영상 중에서 그 확산 영상, 디퓨전 이미징이라고 하는 툴을 써서 주로 이제 화이트 매터의 연결성을 보는데, 간단하게 이 확산 영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뇌 안에, 그, 뇌 안에 있는 신경세포, 신경세포들이 각각 뭔가 각 영역을 연결하면서 일종의 파이버 구조를 이룰 텐데, 그 사이에서 있는 물 분자들의 궤적을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 분자들이 어떤 방향으로 이 확산을 하는지를 그 MRI를 통해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 계산된 영상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뇌에 화이트 매터가 어떤 식으로 발달이 되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유추해 보는 테크닉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TBSS라는 방식이고요. 이 방식은 어떤 특정한 영역을 타겟해서 그 백질의 연결성을 본다기보다는 이 뇌 전체를 타겟으로 해서 그 중에서 백질 구조가 그룹 간에 큰 차이가 느
어느 그룹에서 어떤 영역이 큰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사실 강박증에 대한 그 화이트 매터 연구는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방식은 그 피질 선조체라는 그 확실한 가설을 가지고 진행하는 연구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좀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전체 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영역들의 문제가 과연 이런 피질 선조체 영역, 그 피질 선조체 회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사실 좀 유추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 이 트랙토그래피라는 테크닉입니다. 이 트랙토그래피는 특정 그 영역들을 지정을 해서 그 영역들 사이에 어, 그 연결성을 딱 특정지어서 볼 수 있는 그런 테크닉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연구에서 사용했던 테크닉인데, 그 뇌 중심부에 선조체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제 각 피질 영역들이 있을 텐데, 이런 피질 영역들과 선조체 사이에 이 연결성을 가장 잘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테크닉을 이용해서 이 선조체와 각 피질 영역들 사이에 그 화이트 매터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기에 따른 어떤 연결성이나 어떤 뭐 각 해당하는 수치들 이런 것들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방법을 채택을 해서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 가설을 디벨롭하는 과정에서 궁금했던 게 바로 이 스트리아텀 자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 피질 선조체 회로에서 이 그 피질 선조체 사이 연결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선조체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어쩌면은 이 피질 선조체 회로에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실, 최근 그 동물 연구에서 보면은 이런 선조체의 어떤 미세 구조가 망가져서, 이 회로에 피질 선조체 회로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각각 다른 유전자를 낙아웃시켜서 만든 그 마우스 모델이고요. 이 마우스 모델은 일부러 선조체 내부에 있는 뉴런들의 어떤 그 미세 구조를 좀 일부러 망가뜨려서 그 연구에 사용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물 연구들을 봤을 때 그렇다면 그 실제 강박증 환자에서는 과연 이러한 그 선조체의 미세 구조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사실 함께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MRI 테크닉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기 보시는 디퓨전 콜토시스 이미징이라는 테크닉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로 더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이 컬토시스 이미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본적인 디퓨전 이미징보다는 그 훨씬 더 수학적으로 더 민감하게 물 분자들이 움직이는 그 궤적들을 그, 디텍트할 수 있는 그런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컬투시스 이미징이 많이 연구에 사용되는 에, 사례는 실제로 환자들의 뇌 병변이나 아니면은 뇌 영역이 실제로는 뭐 부피나 아니면 뭐 두께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는 크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사실 이런 미세 구조 자체가 그런 어떤 그 볼륨이나 그 두께에 대한 정보를 다 반영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미세 구조를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컬투시스 이미징을 통해서 그 피질 선조체 회로에 관여하는 선조체 미세 구조를 추가로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의 목적을 먼저 좀 소개를 하면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질 선조체 회로 자체를 저희가 구현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 어, 총 7개의 이 피질 영역들을 나누고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 커넥티비티를 저희가 각각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예를 들어 이 안화 전두엽 부분은 안화 전두엽과 맞닿아 있는 선조체의 하위 영역들을 저희가 정의를 할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이 하위 영역들의 미세 구조를 저희가 컬토시스 이미징을 통해서 추가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피질 선조체 회로가 갖고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을 좀 더 통합적으로 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설로 잡기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생각했을 때 이쪽 안화 전두엽과 연결된 이 피질 선조체 회로의 연결성을 감소할 걸로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기 보시는 운동 피질 그리고 이 두정엽에 해당하는 그 연결성은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선 그 메타볼리즘 연구나 아니면 그 선조체 부피를 확인했던 연구들에 비추어 봤을 때 그렇다면은 선조체 자체의 어떤 미세 구조는 좀 망가져 있지 않을까 강박증 환자군에서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에 사용된 이 샘플은 이 정도 되고요.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를 저희가 모아서 이 연구에 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이 분석 이 파이프라인들을 좀 살펴보면 오늘 기본적으로 그 뇌영상에서 그 뇌영상 데이터 그, 이 T1 이미지 그리고 이 뇌 연결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 디퓨전 텐서 이미징 그리고 그 미세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한 그 컬투시스 이미징 요 세 가지의 이미지 모달리티들을 각각 적절한 방식으로 프리 프로세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이 트랙토그래피라는 분석을 할 건데 여기서는 그 그 피질 선조체 회로의 연결성을 먼저 계산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 연결성을 기반으로 저희가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그 선조체를 7가지 영역으로 나눴잖아요. 그런 그 방식을 그 결과를 이 과정에서 저희가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 커넥티비티 계산이 끝나게 되면 거기서 나온 그 선조체의 하위 영역들을 가지고 그 하위 영역들의 미세 구조를 이 컬토시스 이미징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각각의 밸류들을 가지고 저희가 뭐 그룹 간의 차이를 보거나 그 강박증과 정상 대조군 간의 차이를 보거나 아니면 기타 뭐 다른 코릴레이션 임상 지표들과의 관계들 이런 것들을 추가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이 두 가지 과정은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피질 선조체의 연결성을 계산하는 파트인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시드 투 타겟 트랙토그래피라는 방식을 씁니다. 여기서 시드 투 타겟이라는 거는 여기가 그 선조체가 시드가 되고 그리고 주변에 그 선조체 주변에 싸고 있는 그 피질, 7개의 피질 영역들이 이제 시드가 되게 됩니다. 제가 거꾸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선조체가 이 시드가 되고요. 이 선조체를 둘러싸고 있는 7개의 피질 영역이 여기서는 타겟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타겟과 시드 사이의 커넥티비티를 계산할 건데, 여기서의 커넥티비티는 요 안화 전두엽을 예로 말씀드리면은 이 영역과 이 선조체 전체에 해당하는 이 선조체 전체를 타겟으로 했을 때 이 안화 전두엽과 선조체 사이에서 가장 잘 연결성을 보이는 그 복셀의 개수입니다. 여기서 복셀이라고 하면은 MRI를 찍었을 때 나오는 어, 그 픽셀과 같은 개념이고요. 여기서는 볼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복셀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복셀의 개수를 다 구하고 이 안화 전두엽과 마찬가지로
다른 피질 타겟에 해당하는 이 연결성을 각각 복셀의 개수로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근데 이 복셀 개수 자체를 쓰는 게 아니고 이 좀 더 뭔가 좀 더 뭐랄까요? 좀 밸리데이션이 된 값을 저희가 쓰려고 해서 추가적으로 relative connectivity라는 값을 계산합니다. 여기서 relative connectivity라는 거는 일종의 그 퍼센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전체 복셀 중에서 이 안화 전두엽과 선조체 사이를 가장 잘 연결해주는 복셀의 개수, 그리고 그 복셀이 몇 퍼센트 분포하는지를 계산한 게 이 relative connectivity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화 전도뿐만이 아니고 뭐 각각 이 밖에 6개의 그 코티컬 타겟에 해당하는 이 relative connectivity 값을 계산해서 실제로 그 분석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 그 선조체 자체가 이 7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나뉜 것들을 실제로 좀 그 MRI 사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고요. 빨간색으로 갈수록 특정 그 코티컬 타겟과 연결이 가장 잘 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이미지를 전체를 다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피질 영역과 가장 잘 연결되어 있는 부분만 이렇게 떼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제가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이 색깔별로 이 스티아텀의 이 하위 영역이 그 색깔에 해당하는 그 피질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잘 쪼개낸 그 선조체의 하위 영역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 컬토시스 값을 계산을 할 텐데요. 이 계산에 썼던 툴은 그 DKE, Diffusion Kurtosis Estimator라고 불리는 툴을 사용을 했고요. 여기서 이 컬토시스 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영역의 어떤 미세 구조가 복잡하게 형성돼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그 컬토시스 값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미세 구조가 손상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과를 간단하게 보시면요. 일단은 저희가 그 피질 선조체 사이에 그 화이트 매터 커넥티비티를 분석한 결과들을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서 보시면 안화 전두엽과 선조체 사이의 커넥티비티는 강박증 환자군에서 감소를 한 반면, 그리고 여기 보면 운동 피질이나 두정엽과의 연결성은 환자군에서 증가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분석했던 이 마이크로 스트럭처, 미세 구조와 관련된 부분은 이, 이 운동 피질과 두정엽과 연결돼 있는 부분의 그 선조체, 그 영역에서 미세 구조가 각각 환자군에서 떨어진다, 즉 손상되었다라고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요. 먼저 강박증 환자군에서 이 백질의 연결성을 보면 안화 전두엽에서는 떨어지는 반면 운동피질과 두정엽 사이의 연결성은 증가를 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세구조 변화를 보시면 이 선조체 요 부분, 즉 운동피질과 두정엽과 연결되어 있는 이 부분의 미세구조가 손상돼 있었다라고 저희가 밝혀냈습니다. 이 결과들을 좀 더 뜯어서 보면요. 일단 우선 그 안화 전두엽 간의 그 커넥티비티 결과들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실 이 안화 전두엽은 이 강박증 연구에서 가장 많이 발표되었던, 가장 많이 문제가 된다라고 보고해왔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나 그 저희 연구에서도 이 안화 전두엽 간의 이 연결성이 그 강박증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혀냈고요. 실제로 과거에 어떤 fMRI 연구들을 보면 이 안화 전두엽과 이 선조체 사이에 어떤 여기서는 그 기능적인 연결성이 좀 문제가 있다고 계속 밝혀왔습니다. 저희는 이런 기능적인 연결성이 밝혀진 거에 더해서 실제로 백질의 연결성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낸 사례고요.
근데 사실 저희 연구 말고도 이전에 이 백질 연구들을 진행했던 팀들이 있습니다. 비슷한 그 테크닉을 사용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는 이 백질의 어떤 미세 구조가 오히려 증가한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뭐 뇌영상 뇌영상 연구에서는 사실 뭐 결과 자체가 이렇게 뭔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뭐 자주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방법론적인 차이, 그리고 뭐 어떤 뭐 표본의 숫자가 좀 차이가 난다거나 이런 것들에 좀 문제가 좀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결과가 나온 부분 중에 이제 운동 피질에 관련된 그 연결성 결과인데요. 여기서 저희 결과에서는 운동 피질과의 연결성이 증가한다라고 밝혀왔는데, 이 운동 피질이 사실 최근에 좀 강박증 연구에서 많이 보고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제 어, 특히 그 최근 그 강박증의 그 정신병리로 어떤 감각 현상이라고 불리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감각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환자들이 어떤 신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불편하고 뭐 불, 정신적으로 뭔가 불편하고 괴로운 그런 느낌을 여기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강박적인 사고와 더불어서 나타나거나 또는 강박적인 사고보다 선행돼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최근 들어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어떤 불쾌한 신체적, 정신적 어떤 감각 현상들, 이런 것들을 겪고 있는 그 강박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보면 이 운동 피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운동 피질은 사실 리스판스 이니비션이라고 불리는 이 커그니티브 펑션과도 관련이 되어 있는데요. 요, 이, 요 커그니티브 펑션은 어, 쉽-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특정한 자극에 대해서 저희가 억제를 해야 되는 과제를 수행했을 때 실제로 그 반응을 잘 억제하는지에 대한 억제 기능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강박증 환자들 대상으로 이 리스판스 이니비션과 관련된 그 연구들을 봤을 때는 이 강박증 환자군에서 성공적으로 과제에 대한 그 억제 능력을 발휘했을 때, 이 그 운동 피질의 활성도가 과하게, 과하게 활성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이 강박증 환자들이 이 운동 피질을 뭔가 그 과제를 수행할 때 과하게, 과하게 발현시켜서 과하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런 것들이 뭔가 저희가 밝혀낸 운동 피질과 선조체 사이의 연, 이 연결성의 증가 자체가 이러한 패턴들을 뭔가 반영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이 두정엽과 관련된 결과인데요. 사실 강박증 연구에서 이 두정엽이 사실 많이 주목을 받진 못했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두엽에 한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 이 두정엽과 관련된 어떤 기능들, 그리고 두정엽 자체에 대한 문제들이 그 강박증 연구에서 많이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요즘에 그, 그 뇌 영상 쪽에서는 데이터의 사이즈를 좀 키우기 위해서 여러 기관에서 데이터를 모아서 분석을 하는 이런 컨소시엄 단위의 연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대표적으로 오빅이나 애니그마라고 불리는 그 연구 컨소시엄입니다. 여기서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그 두정엽의 어떤 두정엽 자체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큰 데이터를 기반으로요. 그래서 저희 결과도 보면은 이 두정엽과의
그 연결성이 증가한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떤 두정엽이 갖고 있는 그 기능들을 그 강박증 환자들이 과하게 그 사용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두정엽이 전두엽에 비해서 전두엽만큼이나 사실 저희 인지 기능에 많이 관여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어떤 어떤 특정 자극에 대한 억제 능력을 컨트롤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 인지적인 유연성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이 두정엽이 전두엽과 함께 관여한다라는 연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인지 기능의 문제는 강박증 환자들이 겪고 있는 주된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그 fMRI 기반으로 한 연구에서는 이미 이전부터 두정엽과 그 선조체 사이에 어떤 기능적인 연결성의 문제들을 각각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연구들에서는 이 화이트 매터 기반의 구조적인 그 기반의 결과는 보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두정엽과 선조체 사이의 그 백질의 어떤 연결성을 보는 첫 번째 사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좀 커넥티비티 베이스로 조금 살펴봤다면 그 두 번째 분석, 그러니까 그 미세 구조를 통해서, 미세 구조 분석을 통해서 스티라텀을 본 결과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전에 강박증 연구들을 보면은 뭐 선조체의 뭐 부피가 증가한다거나 아니면은 선조체 자체의 어떤 그 덴시티, 밀도가 감소한다라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건 굉장히 마크로한 변화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의 어떤 마이크로 레벨에서의 변화들은 저희가 지금까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어, 이 연구에서는 이 컬투시스 이미징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그 스트라텀 내부에 있는 미세 구조를 함께 관찰을 했고요. 실제로 이 미세 구조는 동물 연구에서는 굉장히 최근들 많이 보고가 되어 왔습니다. 이 그 선조체 안에서의 미세 구조, 특히 이 뉴런들의 개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이 피질 선조체 회로 자체가 과하게 활성화되거나 그 회로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연구들이 꽤 많이 되어 왔었고요. 그래서 좀 결과를 종합해보면 궁극적으로 저희가 이 연구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모델입니다. 피질 선조체 회로의 그 밸런스가 깨진 패턴들이 강박증 환자에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전에는 계속 가설로만 제시되었던 모델인데 이번 연구를 통해서 이런 그 밸런스가 깨진 패턴들을 실제로 확인을 했고요. 이것들을 구조적인 레벨, 특히 백질의 연결성과 선조체 자체의 미세 구조까지 좀 통합적으로 관찰을 하게 되면서 뭔가 강박증을 설명할 수 있는 병태 생리적인 메커니즘을 또 하나 제시를 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